안녕하세요. 저는 힘든 투병 생활을 마치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생겨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돈을 참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건 제가 노력해서 벌어야 더 값진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의 돈을 탐내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점점 요구사항이 많아졌고 심지어 제가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힘들게 버티고 있는 와중에 보험사에서 받은 진단금을 달라며 막말까지 했습니다. 너 4기면 희망도 없잖아. 가는 마당에 좋은 일 하고 가면 좋지. 돈 싸들고 갈 거니. 이런 말을 듣고 참을 따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들어보니 시어머니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전에 돈을 한번 써보자 싶어 시어머니께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 테니 들어봐 주세요. 남편과 3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약속했을 때 양가에서는 반대 없이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먼저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니었는데 시댁에서는 신혼집을 해주신다고 하셨죠. 요즘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처음부터 빚내고 힘들게 결혼 준비하지 말고 집은 우리가 해줄게.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 여유 있게 준비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양가에 손 벌릴 생각이 없어서 가진 돈으로 준비할 계획이었는데 집이 해결되어 마음도 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님이 퇴근하고 오라고 하셔서 시댁으로 갔는데 일하고 오느라 피곤하지? 괜찮아요. 뭐 시원한 커피라도 줄까? 마시고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저 다른 게 아니라 너희 집 말이다. 네, 일이 좀 잘 안 풀려서 그러는데 일단 1년 정도만 반전세로 살다가 그때 내가 집을 해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저희가 집을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처음부터 해주신 거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집을 물건 사듯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안 되는 거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약 없는 아파트는 포기하고 빌라 전세로 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빌라도 둘이 살기 적당한 크기로 얻어서인지 대출은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작이 약간 말이 좀 많았지만 오히려 시댁에서 받는 게 없으니 부담도 없고 좋았습니다. 시댁은 아버님은 안 계셨고 시누이와 어머님 이렇게 두 분이 사셨는데 저희가 신혼집에 들어갈 날 굳이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본인이 꼭 와봐야 한다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려고 그러나 싶어서 알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은 아니 아저씨, 그건 여긴 놓으시고 저 서랍장은 작은 방에 두세요. 시어머니는 이사짐센터 직원분께 명령하듯 지시를 하셨고 제가 가구 위치를 다시 말씀드려도 글쎄 내 맘대로 해.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것 하나 없어. 살아보니 이렇게 두고 사는 게 편하더라고. 어차피 여기서 조금만 살다가 내가 아파트 해주면 이사 갈 거잖아. 가구 위치야. 어머님이 가시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 이날 사람들도 많은 자리에서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친정에서 아무 도움도 안 받는다고 했을 때 엄마는 그래도 서운하다며 가전 하나는 좋은 거 해주겠다 하셔서 냉장고를 받았습니다. 최신형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보시더니 괜히 꼬투리를 잡으시더라고요. 아니 코딱지만한 집에 냉장고가 너무 크지 않니? 크기야 뭐 다 이 정도 하는데요. 답답해 보여. 여기 주방도 좁잖아. 엄마 왜요? 동선에는 아무 지장 없는데. 그래도 내가 볼 땐 냉장고 때문에 집이 더 좁고 답답하다. 요리할 게도 불편할 것 같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작은 평수의 빌라여서 집 자체가 좁기도 했고 주방도 냉장고가 들어오니 꽉 차긴 했거든요. 제가 기가 막혔던 건 이 다음에 어머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쓰는 냉장고가 이것보다 작거든? 그러니까 이거랑 그거랑 바꾸자. 네? 아파트로 이사 갈 때 다시 가져가면 되잖아. 시댁에 갔을 때 제가 본 냉장고는 양문형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많이 쓰던 윗칸은 냉동, 아래칸은 냉장으로 된 그 냉장고였습니다. 물론 그 냉장고도 좋죠. 하지만 이미 저희가 쓸 냉장고를 샀고 집이 좁아도 저희가 괜찮다고 하는데 시댁 냉장고와 바꾸자고 하니 좀 황당했어요. 남편은 농담인 줄 알고 엄마 그건 아니지. 왜 웃어? 난 너희 생각해서 한 말인데.
아유, 됐어요. 냉장고가 있으나 없으나 여기 주방은 원래 좁은데 그냥 저희가 알아서 쓸게요. 저 역시 친정에서 사주신 냉장고라고 하면서 저희가 그냥 쓰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은 본인이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잠시만 맡아주려고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거절하고 괜찮다고 했는데 어머님은 저는 물론 남편까지 싫다고 하니 표정이 굳은 채로 가셨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나와 바로 취업해서 열심히 저축하며 살았는데 그 덕에 결혼 준비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보다는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둘 다 가진 돈을 합치니 충분히 준비가 되더라고요. 집을 얻는데 제일 많은 돈을 쓰긴 했지만 그래도 빚내지 않은 게 어디냐며 저희는 만족하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은 여유가 좀 있는 편이었으나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관대하신 편은 아니셨어요. 제 위로 언니와 오빠가 한 명씩 있는데 그동안 한 달에 정해진 용돈만 받고 살았습니다. 큰돈 쓸 일이 생기면 집에 도움을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용돈 안에서 해결해야 했고 그의 돈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었어요. 저축이 몸에 배어서인지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타면 가장 먼저 저축을 했고 고정지출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한 달을 생활했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니 돈을 많이 모으게 됐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은 저에게 월급 통장을 맡겼습니다. 각자 관리에도 불만은 없었는데 저한테 맡기면 돈이 더 불어날 것 같다며 알아서 잘 관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식을 올리기 전 원룸에서 어머님의 행동을 보고 대충 짐작은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은 여전히 저희 일에 간섭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그걸 애정이라고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간섭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중간에서 아주 대처를 잘했습니다. 어머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거나 혹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알아서 끊었는데 제가 말 못하는 바보도 아니고 언제까지 남편이 이렇게 해줄 수도 없는 일이라 저도 할 말은 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머님이 이러시는 이유는 다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죠.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댁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거실벽에 걸려있던 남편의 졸업사진을 보시며 어머님이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정우가 인물이 참 좋아.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너랑은 안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너희가 좋다는 걸 내가 어쩌겠어. 이런 말을 듣는데 옆에 시누이도 있었고 얼굴이 좀 화끈거렸습니다. 누가 봐도 외모 비하였는데 식사 자리에서 언성을 높일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넘겼어요. 뭐 이런 일 말고도 정말 많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달리 인서울 4년제를 나왔고 회사도 이름을 말하면 누구나 알 수준의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 전문대 졸에 중소기업 다니는 제가 성에 찰 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저희 집에 정말 자주 오셨습니다. 저는 평소 사치를 좋아하지 않아서 옷이나 가방을 보면 브랜드보다는 보세가 많았어요. 신발의 경우 운동하는 브랜드를 사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치장하는 데 많은 돈을 쓰지는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도 유일하게 딱 하나 취미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네일아트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샵에 가서 손톱을 관리했는데 관리라고 해봤자 손톱 라인 정리하고 예쁜 컬러를 칠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돈은 얼마 들지 않고 대신 기분 전환이 되고 좋았습니다. 결혼 전 남편과 연애하면서 어머님을 만났을 땐 제 손톱을 보시고 예쁘다고 손관리 잘한다고 하셨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모아놓은 네일아트 용품들을 보시더니 이게 다 뭐야? 자주 가던 네일샵이 여기선 좀 멀어서 이제 집에서 좀 해보려고 샀어요. 세상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걸 한 번에 다 샀어? 아니요, 그냥 조금씩 사다 보니 좀 많아졌어요. 이제 결혼도 했고 아가씨도 아닌데 유부녀가 이러는 건 보기 안 좋아. 그러면서 혹시나 자기 아들 돈으로 사는 건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기도 하셨는데 아니라고 했더니 계속 유부녀라고 하시며 웬만하면 다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뭐 여기까지도 그냥 참을만 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어머님을 직접 겪어보니 돈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돈 좋아하는데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그 정도를 넘어섰고 돈 밝히는 걸 보면 진짜 치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신우이는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어쩌다 한번 시댁에서 마주치는 게 전부라 별 신경이 안 쓰였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은 다른 사람의 돈을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님, 여행 가신다고? 언제? 다음 주에 가신대, 일본으로. 아, 그래서 캐리어 물어보셨구나. 캐리어? 아까 낮에 일하고 있는데 캐리어 작은 거 있냐고 하시길래 있다고 했더니 빌려달라고 하셨거든. 자기 거 빌려드려도 돼? 왜 안 돼? 당연히 되지. 어머님은 총 5남매라고 하셨는데 5집이 매달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모이면 그 돈으로 여행을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회비로 일본 여행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리어를 드릴 때 가셔서 쓰시라고 용돈을 조금 드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 이게 뭐니? 많진 않은데 가셔서 쓰세요. 기념품도 사시고. 고마워. 여행 잘 다녀오세요. 그래, 가서 전화하마. 그런데 어머님은 여행을 다녀오시고는 캐리어를 주겠다고 주말 아침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가지러 간다고 했는데도 계속 오신다고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 왔다. 여행은 즐거우셨어요? 그럼. 그런데 네가 준 돈 말이다. 네? 그걸로 별로 못 샀어. 난 아주 넉넉히 넣은 줄 알았더니 네 말대로 조금만 넣었더라. 다음엔 좀 더 드릴게요. 그래. 그런데 우리 정우는 아직 자니? 네, 어제 늦게 들어왔거든요. 정우는 어릴 때부터 잠이 참 많았는데 여전하네. 아침은 드셨어요? 나 먹고 왔어. 차는 필요 없다. 가방만 주고 갈 거야. 그런데 제가 캐리어를 돌려받았는데도 어머님은 가실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해서 하품을 연신했는데 어머님은 여행 얘기를 하시느라 저는 신경도 안 쓰셨습니다. 일본 좋더라. 음식도 맛있고 호텔도 좋았고. 그러셨어요? 넌 가봤니? 딱 한 번이요. 그랬구나. 그런데 나 이번 여행 거의 공짜로 다녀왔다. 회비로 가신 거 아니었어요? 회비는 맞는데 내가 그동안 회비를 안 냈거든. 가족이라 회비를 안 내도 그 사람만 빼고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같이 가긴 하는데 나중에라도 회비를 낼 생각은 아예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돈 안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저한테 자랑하듯 말씀하시는데 저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시누이는 평소에도 저희 집에 오면 제 옷이나 가방 등을 빤히 쳐다보곤 했는데 그날은 대놓고 제 명품 가방을 가리키며 언니, 이 가방 너무 예쁘다. 결혼 선물로 이거 사주면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옆에서 수영이가 뭘 좀 안 해. 현지야, 너 어차피 명품 하나면 충분하잖아. 수영이 결혼하는데 하나 해줘라. 라고 거들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가방인데도 마치 시댁 돈으로 산 것처럼 말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뻔뻔함에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나서서 엄마, 수영아, 그건 아니지. 현지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산 건데 왜 그걸 달라고 해? 라고 말해 겨우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새로 산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보면 언니, 우리 집에도 이거 사주면 안 돼? 언니 돈 많잖아. 라고 서슴없이 말했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현지야, 네가 동생 좀 챙겨줘야지. 라며 부추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내 돈은 시댁 ATM이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빌라에서 산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님이 오셔서는 갑자기 합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1년 반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아파트 해준다고. 저희 괜찮아요. 여기서 좀 더 살다가 아파트 전세 알아보려고요. 아니, 왜 내가 약속까지 했는데. 지금 사는 집도 뭐 나쁘지 않아서 여기서 좀 더 살아도 괜찮고요. 내 말 한번 들어봐. 내가 아파트 해주면 너희 전세로 안 살아도 되잖아. 안 그래? 내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아파트가 30평대인데 신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도 3개, 화장실도 2개니까 얼마나 좋아. 저희 그렇게 큰 집 당장 필요 없어요. 우리 다 같이 살려면 방 3개는 되어야지. 네?
나랑 우리 수영이, 신우이 이름, 그리고 너희랑 같이 살면 좋잖아. 한 집에서 다 같이 살면 생활비도 적게 들고 내가 이렇게 너희 집에 올 때마다 드는 교통비며 시간이며 절약할 수도 있고 말이야. 어머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아파트를 해주긴 할 건데 저희 빌라 보증금과 시댁을 처분해서 부족한 건 대출을 받자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머님은 계속 이게 정답이라며 고집부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고 이 얘기를 듣게 되자 남편 역시 엄마, 합가는 결혼 전에도 전혀 언급한 적 없는데 왜 그래요?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 살면 좋잖아. 저희 신혼이에요. 그리고 살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아파트 안에 쉬셔도 되니까 저희 집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머님은 남편까지 합가를 거절했는데도 끝까지 잘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뭐 상황 따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도 있겠지만 조건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파트는 저희가 고를 수도 없었고 특히 위치는 무조건 시댁 근처만 가능했어요. 시댁은 저나 남편의 회사에서 거리가 상당했고 지금 사는 빌라도 회사에서 거리가 있는데 그래도 지하철이 바로 앞이라 교통편이 좋아서 선택했거든요. 하지만 시댁은 교통편도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합가 얘기가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 모를까 갑자기 이러시니 저나 남편이나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빌라에서 2년을 꽉 채우고 회사에서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아직 사는 건 부담이라 전세를 구했는데 둘 다 맞벌이로 돈을 버니까 전세로 좀 더 살다가 집을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정확히 6일 만에 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폐 엑스레이 결과에 이상이 발견되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너무 무서워서 남편에게 얘기한 뒤 저는 같이 병원으로 갔어요. 설명을 들으니 폐암 4기가 의심된다고 했고 이미 전이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들어도 잘 모르겠는 용어를 쓰셨는데 제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CT와 조직검사를 빨리 받아보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의사 앞에서 내내 눈물만 쏟다 나왔습니다. 현지야, 울지 말고 병원부터 예약하자. 요즘 암이어도 치료받으면 경과도 좋고 그래도 무서워. 어떡해. 남편은 겁에 질린 저를 꼭 안아주었고 잘 될 거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런 게 아니라 남편 역시 무섭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 앞에서 같이 울어버리면 제가 더 힘들 거라는 걸 잘 알아서 애써 참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남편의 말대로 병원 예약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려 예약일에 병원으로 갔는데 절망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많이 안 좋은가요? 네, 폐암 4기이십니다. 이미 전이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보입니다.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날 저는 CT와 패티CT, 피검사, 조직검사 등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오후 늦게나 되어서야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래도 의사 선생님께서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면 좋았을 텐데 내내 표정이 어두웠고 계속 안 좋다는 얘기만 하니 병원을 나와서 꼭 참았던 눈물이 또 주르륵 흘렀습니다. 남편도 이날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는데 진짜 아주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날이었어요. 병원에서 예약해준 항암 시작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저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치료가 잘 되기만을 바라며 짐을 챙겼습니다. 이번엔 최소 며칠은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고 그에 맞게 준비 목록을 적어놨는데 사실 제가 한 건 없었어요. 거의 다 남편이 가방을 싸주었습니다. 칫솔하고 치약 더웠고 이거는 뿌리는 샴푸 그리고 머리끈도 넉넉히 챙겼고 마스크랑 양말이랑 노트북까지 빠진 거 있나 봐. 없어. 지금 3번째 확인하고 있잖아. 고맙게도 남편이 같이 있을 예정이어서 두려움이 좀 덜했습니다. 일부러 친정이나 시댁에는 이 소식을 늦게 알리려 했는데 특히 엄마가 아시면 기절하실 일이라 최대한 미루다가 항암을 시작하고 나서야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너 어떻게 그런 일을 이제야 말해. 엄마 이럴 줄 알고 병원 어디야. 엄마 지금 갈게. 와도 병실을 못 들어와. 나도 외출 어렵고 정우 씨 있으니까 걱정 말고 계세요. 전화 드릴게요. 친정에서도 제 상황을 다 알게 되고 나니 속이 좀 편했습니다. 저는 첫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항암이 얼마나 힘든지는 이미 여기저기 찾아보고 들은 얘기가 많고 있었는데 막상 직접 겪어보니 고통이 정말 심했습니다. 밥을 못 먹는 건 물론이고 치료 후 집에 와서 남편 앞에서 헛구역질을 얼마나 했는지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나가 베개에 수북이 쌓이는 걸 볼 때마다 거울 속 낯선 제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극심한 피로감에 침대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온몸을 반으로 콕콕 찌르는 듯한 신경통은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피부는 푸석해지고 손발톱 색깔까지 변해가는 제 모습을 보며 내가 정말 죽어가는구나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평범하게 회사에 출근하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남편과 주말 나들이를 가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온 걸까? 나는 이제껏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았는데 매일 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며 베개를 눈물로 적셨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다 받아줬고 집에 있는 동안 내내 누워만 있었습니다. 항암 후 첫 일주일간 몸무게를 쟀더니 치료 시작 전보다 10kg이나 빠졌더라고요. 정말 이러다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무엇이든 입에 맞는 음식을 먹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살려고 운동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말이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항암을 맞고 일주일간 잘 버티고 휴약기를 가졌습니다. 친정엄마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에 오셔서 밥도 챙겨주시고 집 청소도 해주셨는 게 죄송하고 또 감사했어요. 주말에는 남편이 집에 있으니 엄마가 가셨는데 그걸 아시고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셨어요? 그래, 현지는.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래요? 넌 얼굴에 살이 있을 때가 더 보기 좋았는데 살 빠지니 보기 싫다. 아픈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하는데 듣기가 좀 싫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셨으면 했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정우한테 병원비는 어떻게 해결했냐고 하니까 네가 보험을 잘 들어둬서 걱정 없다고 하더라. 맞니? 네, 병원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걱정되어 그러시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보험을 잘 들어두었으니 진단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어 물어보신 거였어요. 병원에서 암이라고 했을 때 바로 청구를 했어야지. 여태 안 하고 뭐 했어? 치료 시작하고 나서 최종 진단금 청구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준대? 3억? 네, 아니 궁금해서 그러지. 친정에서 아플 때 돈까지 없으면 안 된다며 지인 중 보험 설계를 오래 하신 분께 부탁해서 보장이 잘 되게 보험을 들어주셨는데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제가 보험료를 냈습니다. 아무튼 부모님 덕분에 이번에 제가 받을 진단금이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었는데 평생 비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나? 너 보험 진짜 잘 들었다. 뭐 궁금하시니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고 치료하고 나서 몸은 어떤지 이런 것도 물어봐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질문은 전혀 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보험금에 대해서만 물어보셨어요. 몸도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자꾸 이상한 말을 하니 지치더라고요. 금방 갈 거라고 하시더니 결국 남편 퇴근하면 얼굴이나 보고 가야겠다고 하시며 저녁 늦게까지 계시다 가셨습니다. 얼마 뒤 저는 2차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1차 때는 눈도 못 뜨고 잠만 잤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몸도 움직이고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떤 분을 보니 항암은 하면 할수록 힘들다 이래서 저도 그럴까가 잔뜩 걱정했는데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 그런 말은 보지도 듣지도 말고 본인만 믿고 끝까지 가자고 해서 더 힘이 되었습니다. 1차 때는 밥 먹다 구역질에 한 숟가락 먹는 것도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반 공기 정도는 거뜬히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는 몸 상태를 보며 저도 희망이 생겼는데요. 남편도 같이 좋아해 주었고 항암이 다 끝나면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는 말에 좀 더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사실 더는 그 돈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싶어서 그날 바로 단칼에 거절했던 건데 어머님은 저에게 문자를 먼저 보내서 제가 혼자 있다고 하면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암 진단금 얘기를 또 하셨죠. 시간이 자꾸만 흘러간다면서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했는데 저는 분명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안 된다고 하고 단칼에 끊어? 제가 이유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긴 한데 너는 나중에 혹시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겠다는 거고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하니 달라는 건데 이런 상황이면 급한 사람이 먼저 돈을 쓰는 게 맞는 거잖아. 아니야? 이 돈은 제 돈이잖아요. 아, 누가 네 돈이래.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야? 결국 전화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했는데 시어머니는 기분이 나빴는지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는 얘기 안 하시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시어머니가 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반갑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양손에 뭔가를 잔뜩 들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주 밝은 얼굴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현지야, 나왔어.
네,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며느리가 투병 중인데 시어머니가 되어서는 와보는 게 상정이지, 안 그래? 며칠 전 통화할 때만 해도 소리 지르던 시어머니였는데 갑자기 이러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계속 불안했어요. 당연히 돈 얘기를 하러 왔구나 짐작은 했는데 이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주었습니다. 혹시 또 돈 얘기하러 오셨어요? 그건 제가 정우 씨랑 얘기해서 시누이 결혼 선물 따로 준비할게요. 가구나 가전 싫으면 현금으로 준비해도 되고요. 일단 이거부터 받아. 뭔데요? 아픈 애는 잘 먹어야 하잖아. 산 것도 있고 내가 만든 것도 있어. 어머님, 왜 자꾸 불러? 오늘 친정엄마 오신다며. 정우한테 확인했다. 매일 오시는 건 아닌가 봐. 엄나도 볼 일이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어머님, 아유, 글쎄 천천히 얘기하자니까 일단 이것 좀 먹어볼래? 내가 차려줄게. 저 좀 전에 밥 먹었고 생각 없어요.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돈은? 그 돈은 뭐 못 준다고? 네. 아니 어쩜 이러냐 너.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못 준다는 말이 나와? 시어머니는 제 입에서 진당금을 주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있을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싫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살면서 좋은 일도 하고 그러면 좋은 거지. 넌 어떻게 너밖에 몰라. 아,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고. 제가 이기적이라고요? 그래, 내 딸. 아니, 너한테 하나뿐인 시노이가 돈 없이 결혼해서 힘들게 살면 좋겠냐? 너 지금 꼴을 보니까 얼굴에 핏기 안 없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이 말랐는데 시어머니한테 파락파락 대들 힘은 있냐? 막말로 너 죽을지도 모르는데 좋은 곳에 쓰고 죽으면 좋지 않아? 사기면 희망도 없잖아. 가는 마당에 좋은 일 하고 가면 좋지. 돈 싸들고 갈 거니? 스스로 항암까지 겨우겨우 버티는 중인데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린 환자로 보였나 봅니다. 저무게 뒤에서 몰래 이런 말을 했다고 해도 열받는 일인데 제 얼굴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죽을지도 모르지 않냐는 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당신 시노이 50평 아파트 넓히는데 내 피 같은 돈을 보태라고? 내가 왜? 내 인생은 당신들 돈벌이 수단이 아니야. 차라리 죽기 전에 내 의지대로 정말 좋은 일에 쓰고 갈 거야. 이런 독한 마음이 들자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우리 아들도 네 돈 절대 탐내지 말라고 하고 집에도 오지 말라고 하던데. 아니, 네가 어떻게 구워 삼길래 아들이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너 평생 살 줄 알아? 사람이 그러면 못 쓰는 거야. 살아있을 때 좋은 일 많이 하고 죽어야 나중에 환생도 하는 거지. 시어머니는 이날 저에게 이런 막말을 하고는 마지막으로 딱 하루만 더 시간을 준다고 하고는 갔습니다. 제 말은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이냐? 생각해보니까 어머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지, 너 이렇게 마음을 곱게 쓰는 거 보니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래야 할 텐데요. 그럼 나 계약금 넣는다? 그건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진작에 해준다고 했으면 좋았어. 우리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어머님 말씀을 생각해보니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에 돈 쓰기로 마음 먹었어요. 잘 생각했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이 어떨지 짐작이 갔습니다. 없는 형편의 집을 알아본 거라 구축으로 그것도 제일 싼 아파트를 알아봤다고 했는데 계약금을 보낸다고 하자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하는 날짜가 언젠지 저에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항암 4차를 또 시작했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잘 먹고 생활했더니 확실히 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었습니다. 시누이가 결혼해서 살 아파트에 잔금을 보내는 날이요.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예, 현재야, 오늘 알지? 네, 알죠. 알고 있으면 되겠어. 오후 2시쯤이요? 그래, 알았다. 저는 아침을 먹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이날은 저에게 중요한 날이라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고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돈을 안 보냈거든요. 아니, 여보세요.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아까 전화 받을 상관이 아니어서요. 그런데 왜요? 왜요라니, 너 왜 돈을 안 보내? 아까 2시에 돈 보낸다고 했잖아. 제가요? 제가 언제 돈을 보낸다고 했어요? 너 지금 나 가지고 놀아?
무슨 말씀이 그래요? 네가 분명 내 말대로 한다고 했잖아. 아까도 내가 몇 시로 알고 있으면 되겠냐고 했더니 네 입으로 2시라고 했냐 안 했냐? 아, 그거요. 제가 말씀드린 2시는 제 약속 시간을 말씀드린 거였는데요. 뭐? 제가 시어머니의 말대로 하겠다고 한 건 시누이 아파트를 사는데 돈을 보태겠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좋은 일에 돈을 쓰겠다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혼자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잔뜩 기대하고 있다는 걸요. 그녀가 잔금일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설레발을 칠 모습을 상상하니 제 속은 시원하다 못해 통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던진 말들은 제 생명을 깎아내리는 칼날과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그녀의 말대로 좋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막말을 들었으니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고 또 제 입으로 시누이에게 제 돈을 준다고 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좋은 곳에 돈 쓰고 죽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그래, 그랬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 있어요? 아니, 너 어디서 돈을 보냈다는 거야. 나랑 수영이 시누이 이름 통장엔 안 들어왔는데. 제가 왜 어머님하고 시누이한테 돈을 보내요? 저 아까 좋은 곳에 돈 쓰고 왔어요. 저는 소아재단에 돈을 기부하고 왔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 아픈 환자가 정말 많아 놀랐고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항암 치료받는 걸 보고는 어린 저도 이렇게 힘든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 싶은 마음에 결정한 일이었어요. 물론 제가 가진 돈을 전부 다 기부하진 않았습니다. 큰 돈 보이긴 하지만 기부를 하고 나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기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기부? 네. 야,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잔금 못 내면 취소되는 거 몰라? 계약금 날린다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왜 욕을 하세요? 전 분명히 좋은 일에 돈 쓴다고 했지 아파트 사는데 돈 준다고 한 적 없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가만 안 둔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집으로 찾아왔는데 마침 남편도 퇴근하고 집에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난리치는 걸 남편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얘 어딨어? 너 쳐나오라고 해. 엄마, 얘기 들었는데 대체 왜 이래요? 얘기 들어놓고도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오셨어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네가 분명히 돈 안 해주면 너네 다시는 안 본다고 했을 텐데. 네? 그러세요? 뭐? 네가 정말 엄마랑 아들 사이를 갈라놓겠다 이거야? 그래놓고 네가 잘 살 것 같아? 저희 안 본다고 하신 건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었잖아요. 아들, 정우야, 네가 말해봐. 쟤야 나야, 너 마누라야 아니면 엄마야. 나가세요. 정우야,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어요. 제가 분명히 현지 돈 욕심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모르게 계속 현지한테 돈 달라고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렇지 어떻게 수술하고 치료받는 사람한테 죽을지도 모르니까 돈 쓰고 죽으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저를 감싸 안는 그의 팔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저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에게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저를 향한 미안함과 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현지가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알아요? 매일 밤 고통에 신음하고 머리카락이 빠져서 울고 겨우 한 숟가락 밥을 넘기는데 그런 애한테 돈 타종을 해요? 엄마가 인간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돈이 좋으면 엄마가 직접 벌어요. 왜 남의 돈을 탐내요? 아니, 그 말 그만 가시라고요. 저도 엄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수영이, 신우의 이름, 결혼해서 살 집은 수영이가 알아서 해야지. 왜 그걸 우리한테 이러세요? 조금 보태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다른 돈도 아니고 현지 진단금을 다 달라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계약금만 저한테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있는 돈 털어서 마련한 건데 잔금 못 치르면 계약 취소되고 계약금 날려야 한단 말이야. 엄마가 먼저 저 안 본다고 하셨는데 저도 엄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빨리 나가세요. 이날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 손에 끌려 나갔고 나간 뒤에도 현관문을 한참 두드리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끝내 남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짓 때문에 상처도 받고 스트레스도 컸지만 치료가 먼저였기에 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신우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래서 네가 병원 모시고 가면 되잖아. 엄마, 일로 나한테 더는 연락하지 마. 왜 그래, 신우이야? 계약금 날리고 엄마가 화병 난 건지 알아놓았다고 하네? 당신은 가봐야 하지 않아? 내가 왜? 엄마 저러는 거 하루 이틀인 줄 알아? 옛날에도 그랬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아픈 척하고 지긋지긋하다. 남편은 저를 빤히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지야, 미안해. 내가 엄마를 너무 몰랐어.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할 줄은 몰랐어. 내가 엄마를 감싸고 돌아서 네가 더 힘들었을 거야. 정말 미안해.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함께 저에 대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무릎을 베고 누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이제는 저만 보고 살겠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당신은 내게 가장 큰 힘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는 어느새 희미해지고 남편에 대한 애틋함과 고마움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와도 단절할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약을 먹고도 낫지 않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다가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신우이한테 전화가 와서 못 받았더니 문자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췌장암이래. 연락 좀 줘요. 언니, 바빠요? 엄마 아프다고요. 전화 주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여줬는데 이미 신우이와 통화를 나눈 모양이었습니다. 전화하지 마. 내가 통화했는데 엄마 췌장암 4기래. 정말?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는 드렸냐고 했더니 남편은 앞으로 전화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야 영영 끊고 살아도 남편에게는 엄마인데 그래도 마음이 쓰일 것 같아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다시는 자기 앞에 어머님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 싶어 남편의 핸드폰을 봤는데 어머님과 통화한 내역이 많았습니다. 무슨 말을 했나 싶어 녹음된 통화를 눌러 들어봤더니 엄마, 죽고 전화하지 그랬냐? 시어머니는 남편과 통화하는 내내 제 욕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 저 때문이고 저만 아니었으면 암도 안 걸렸을 거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미 발병 시기는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건데 시어머니는 모든 걸 다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통화 내용을 듣고 나니 남편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댁과 완전히 연락을 끊은 채 지내게 되었고 이후 총 8차까지 항암을 모두 마쳤습니다. 항암이 끝나 후련했지만 재발이 많다 보니 앞으로가 더 중요했어요. 시어머니는 췌장암 4기였는데 뼈전이, 간전이가 된 상태로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는 급한 대로 항암부터 해보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현재 매우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신우이가 잔병하며 지내는데 남편에게 전화해서 언니, 엄마가 밤마다 잠도 못 주무시고 너무 아파하세요. 예전에 언니한테 돈 싸들고 갈 거냐고 비아냥거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본인이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하네요. 그냥 하루라도 편하게 잠들고 싶다고 라며 울먹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저한테 말하지 않고 몇 번 시댁에 다녀온 걸 알게 되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하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시어머니가 그간 한 짓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다면 저한테 시어머니를 보러 가자고 할 생각이었다는데 여전히 제 욕을 하며 제 탓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누이는 결혼이 미뤄졌고 시어머니 옆에서 간병하며 지낸다는데 시누이는 그래도 시어머니 대신 미안하다는 사과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절대로 시댁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시어머니 연락도 절대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누이 역시 제가 가면 시어머니가 머리채라도 잡을지 모른다며 옳은 소리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는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제 몸 회복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는 이제 더 이상 제 삶을 갉아먹지 못합니다. 그녀의 비참한 말로를 들으며 일말의 연민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은 제가 그녀를 용서했다기보다는 그녀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바로 예쁜 아기를 갖는 건데 당장은 어렵겠지만 병원에서는 그래도 희망적으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차근차근 계획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이죠.
정말 마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건장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하다 보면 저도 엄마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언젠가 예쁜 아이의 엄마가 되기를 소망하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 2해 뒤면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평범한 주부예요. 제 이름은 김윤자입니다. 제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몸이 약하셨던 어머니는 늘 잔병치레가 끊이지 않으셨고 어린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작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드리고 죽을 끓여드리고 혹여 밤에라도 열이 오르실까 새벽 내내 이마를 짚어가며 잠 못 이루던 날들이 많았죠. 그 어린 나이에 익힌 살림 솜씨와 인내심은 훗날 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제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삶의 지혜이자 동시에 뗄 수 없는 굴레처럼 말입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성취하는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대학 입학은 하늘의 별 따기 같던 시절이었지만 저는 꿋꿋이 공부해 명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전업주부의 삶을 택하게 되었지만 제 아내 배움에 대한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죠. 혼자 서점에서 책을 사다 독학으로 운전면허를 한 번에 취득했을 때의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와, 우리 마누라 대단한데? 한 번에 하기 쉽지 않은데? 하며 저를 치켜 세워주었죠. 그 칭찬에 힘입어 저는 이후로도 틈틈이 한국사를 독학해 최고급수 자격증까지 따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제게 당신은 정말 가만 보면 대단해? 이런 여자를 집에만 두는 게 내가 잘못인가 싶다니까? 하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런 작은 성취와 남편의 인정으로 제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런 사소한 노력들은 가족들, 특히 남편의 형님에게는 늘 비웃음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형님은 제가 결혼 전부터 시댁을 드나들 때부터 저를 탐탁지 않아 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어떤 자격증이라도 땄다고 하면 어머, 동서는 집에서 심심하니까 별걸 다 하시네요. 나 같으면 그 시간에 잠이나 더 자겠다 같은 비아냥거림이 돌아왔죠. 마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시간 남아도는 사람의 쓸데없는 취미 정도로 치부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늘 자신을 커리어 워먼이라 칭하며 저를 집에서 노는 주부와 비교하는 것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애써 웃으며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서운함과 함께 언젠가 내 노력을 제대로 보여줄 날이 올 거야 하는 알 수 없는 오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제 삶이 본격적인 희생의 길로 접어든 것은 결혼 첫 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비보가 날아들었죠. 길을 지나던 행인의 빠른 신고 덕분에 목숨은 건지셨지만 그날 이후 두 발로 걸어 나오실 수 없게 되셨습니다. 저는 병원 응급실에서 망연자실한 남편과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었죠. 당장 우리 집은 둘 다 맞보이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모셔? 형님이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주버님도 한숨을 쉬며 우리가 모시는 건 무리가 있지. 차라리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어때? 하고 답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집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좀 더 자유로우시죠? 그 말은 부탁이 아닌 강요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과 거절하기 힘들어하는 성격은 이때도 어김없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제 삶이 있어요.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제 입에서는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죠. 그냥 저희 집으로 모셔서 제가 간병하는 게 어떨까요? 형님은 제 말에 눈을 빛냈습니다. 그래, 동서는 집에 있으니 시간도 많고 딱이지. 놀면서 연불한다는데 동서가 보면 되겠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간병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제 결정을 듣고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아이고, 그걸 왜 네가 해? 해도 니네 형님이 해야지. 네가 고생하면 온 가족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네 고생 알아줄 것 같지? 절대 아니야. 결국 부서지는 건 너 하나라고.
어머니는 과거 당신이 저를 간병하시며 겪었던 서러움을 아셨기에 저를 말리셨지만 저는 끝내 어머니의 말을 거스르고 시어머니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간병의 현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시어머니는 밤낮이 바뀌어 밤에는 잠 못 이루시고 낮에는 늘어져 주무시는 경우가 많았죠.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대소변을 가리실 때가 많아 저는 깊은 잠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시트를 정리하는 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 손은 거칠어졌고 몸은 늘 피곤해 절어 있었습니다. 그 긴 20년의 세월 동안 시어머니는 제게 종종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곤 하셨습니다. 당신이 16살 때부터 시댁과 남편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야기하셨죠. 윤자야, 내가 너희 아비들을 키우느라 내 한 몸 돌볼 시간이 없었어. 그런데 이놈들은 내가 아프니 나 몰라라 하는구나. 내가 다 자식 복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과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식들을 향한 강압적인 태도로 그들을 힘들게 했던 과거의 후회도 엿보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묘한 동질감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도 당신처럼 사랑과 인정에 목말랐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생은 결국 알아주는 이 없이 고통만 남긴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삶이 그랬으니까요. 형님 내외는 매달 쥐꼬리만한 생활비를 보내며 어머니 간병하시느라 수고 많으세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죠. 하며 온갖 생색을 냈습니다. 그 돈은 시어머니 간병에 필요한 소모품 값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를 찾아오는 일도 거의 없었고 가끔 와서도 엄마 괜찮으시죠? 동서가 잘 해드리죠? 하고는 금세 돌아가기 바빴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니 이 정도 고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깊은 회의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희생을 누가 알아줄까? 나는 바보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마치 꿈처럼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제 모든 청춘을 바쳤습니다. 이제 제 나이 58, 더 이상은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남편도 저의 지친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하기 시작했죠. 여보, 이제 어머님도 연세가 많으시고 우리도 늙어가는데 어머님을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건 어떨까? 남편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내외에게도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모두 모여 식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다들 모였으니 말인데 저희 이제 어머님을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20년 모셨으면 충분한 것 같고 여보도 이제 나이 들어 힘들어 하니까요. 형님 댁에서 주던 돈 조금 올려서 정확히 반반으로 요양병원비를 충당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님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이고, 동서는 어머니 간병 그것도 살림하면서 못하겠다는 거야? 집에서 놀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순간 제 귓가를 때리는 형님의 막말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집에서 놀면서? 20년간 제 삶을 송두리째 바친 희생이 노는 일로 치부되는 순간 제 인내심의 끈은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 가면을 쓰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죠. 형님,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크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20년간 어머님 대소변 받아내고 밤낮 없이 들락거리는 병시중이 노는 일 같으세요? 형님은 단 하루도 해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야말로 워킹맘이셨으니 모를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제가 집에서 놀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형님은 제 반격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야 나는 요즘 말로 워킹맘이었잖아. 그리고 요즘 뉴스 못 봤어? 거기 노인학대 난리야 난리. 아유 안 돼. 그리고 돈도 그렇게 모으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반반 내. 형수님 저희도 어머니 모시기 힘들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며 그럼 이제부터 형님 내에서 어머님을 모셔요 하고 맞받아치자 형님 내외는 동시에 뻘쩍 뛰며 화를 냈습니다.
뭐?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원래 하던 놈이 하는 거지. 이제 와서 무슨 그래 하던 김에 계속 하려냐 하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 난리야? 애초에 가슴 아파서 모신 거는 니네 아니야? 아주버님까지 가세하며 저와 남편을 비난했습니다. 형님은 한술 더 떴습니다. 아, 그러니깐 동서 노예근성 있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좀 편하다 했더니 그 짓도 20년쯤 하니까 눈치를 챘나 보네. 옳참나. 노예근성이라니 저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런 취급이나 받으면서 시어머니 간병을 하고 이 고생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어머니께서 제게 하셨던 경고가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가 고생하면 온 가족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네 고생 알아줄 것 같지? 절대 아니야. 결국 부서지는 건 너 하나라고. 어머니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자진해서 좋은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간병했고 다른 사람들이 저로 인해 편해지고 제가 희생을 한다고 한들 누구 하나 제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저는 아주 제대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형님 내외는 그동안 제가 한 고생의 발끝도 알지 못하면서 고작 반찬값도 안 되는 돈을 지원하며 온갖 생색은 다 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돈에서 조금 더 보태 요양병원으로 보내자고 하니 길길이 날뛰며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제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전화를 들고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그날 그렇게 가시고 저한테 사과도 안 하세요? 내가 못할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사과까지 해야 돼? 왜 전화해서 빨리 말해? 나 바빠. 형님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날 답변 안 하시고 가셔서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요양병원 문제요. 답변을 주셔야죠. 형님은 짤증이 난 듯 말을 하려다 제 목소리에 냉정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멈칫했습니다. 평소 제가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제 달라진 태도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것이겠죠. 잠시 말이 막힌 듯 멈추더니 이내 숨을 고르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왜 자꾸 끝난 얘기를 반복해. 전화까지 해가면서. 말 못 알아들어? 평생 집에서 병수발 말고는 한 게 없으니까 아는 것도 없어가지고. 아유, 진짜. 항님이 또 한 번의 막말을 듣고 난 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어차피 이대로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정리를 하면서 질문했습니다. 그럼 형님은 끝내 돈을 반반으로 나눠서 어머니 요양병원에 편하게 모시는 거 반대하시는 거예요? 형님은 짜증스러운 듯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 후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저는 끊어진 전화에 대고 마지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도 더는 희생 안 해요. 그러니까 형님도 후회하지 마세요. 제 말을 형님이 직접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들으려 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저는 천천히 그러나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날 밤을 새가며 열심히 싸둔 시어머니의 짐을 당일 퀵배송으로 모두 다 형님네 집 앞으로 도착하도록 보냈습니다. 물론 받는 사람 연락처는 형님 번호를 적어두었죠. 아마 아침부터 퀵배송이 도착했습니다 라는 전화에 잠이 깼을 겁니다. 그리고 전날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를 한 대로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형님네 집 앞으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형님네 집 앞 초인종을 눌러라 라고 부탁하셨고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형님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침부터 누구세요? 퀵 시킨 적 없다니까요? 형님, 저예요. 그 퀵도 제가 보낸 건데 받으셨어요? 뭐? 아, 동서가 보낸 거라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형님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황당하다는 듯 밖으로 나왔고 아주버님도 형님을 따라 함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형님 내외를 놀라게 하는 광경이 형님네 집 앞에 펼쳐졌습니다. 산처럼 쌓인 시어머니의 짐과 휠체어를 타고 노쇠한 몸으로 힘들게 서서 형님 내외를 맞이하는 시어머니의 모습. 형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다가 저를 끌어당기더니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을까 두려웠겠죠. 동서, 지금 나랑 장난해? 미쳤어? 내가 싫다고 했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여기로 오면 어쩌자는 거야, 진짜.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 기억 안 나세요? 후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야? 아, 지금 그딴 걸 말이라고 해? 형님은 감정 주체가 안 되는지 제 말에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게 된 시어머니는 나지막하지만 꽤 강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둘째야, 할 얘기 없다. 내가 여기 오자고 해서 내 발로 온 거야. 네? 어머니? 동서랑 있는 게 편하시다고 해서 저희가 양보를 한 건데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요? 준비도 안 됐는데요? 아주버님도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을 쏘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양보한 게 아쉬워 보여서 내가 오자고 했다고. 이번엔 큰아들 내외 병간호 좀 받아보고 싶었어. 왜, 문제 있냐? 시어머니는 형님 내외가 당황스러움에 말을 하지 못하는 틈을 타 본인이 직접 큰아들 내외와 살고 싶어서 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형님이 할 말을 모두 다 막아버리시더라고요. 형님은 당황스러운 웃음을 보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거동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나를 이만큼 살게 만들어줬으면 둘째도 할 만큼 했다. 이제 너희도 자식돌이 해야지. 지금부터는 너희랑 살다 살아보고 내가 죽으면 이 집 너희한테 남길지 말지 결정할 거야. 내가 이래봬도 아직 안 죽었거든.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형님과 아주버님은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듣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 상속 관련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주버님은 눈빛을 바꾸면서 빠르게 태도를 바꾸고 시어머니의 휠체어를 잡으면서 집으로 들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아이, 그럼요, 어머니. 제가 큰아들인데 당연히 모셔야죠. 아, 들어가세요. 하지만 형님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우, 제가 큰 며느리잖아요. 당연히 모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요. 회사도 가야 하고 애들도 있고. 그래서 말인데 일단은 요양원에서 지내시면 저희가 요양원. 시어머니가 형님의 말을 끊었습니다. 듣기로는 너희 내외가 요양원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면서? 나도 그렇다. 그냥 너희 집에서 살려다 들어가자. 형님은 자신이 시어머니를 돌보지 않고자 하는 마음과 요양병원 비용을 지출하기 싫은 마음에 요양병원도 함부로 보내지 못하게 했단 발언으로 인해 본인이 발목을 잡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의사를 시어머니에게 잘 이야기해둔 상태이기에 시어머니 역시 요양병원으로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내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살 이유가 없지. 작은 아들이랑 살아봤으니 이제 큰아들이랑 살아보자꾸나. 아, 왜 싫은 게냐? 아니요, 어머니. 제가 왜 싫겠어요. 어머니가 저희랑 지내시는 건데요. 네, 일단 들어가세요. 날이 너무 차가우니까. 형님은 결국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말도 하지 못했고 직접 오셔서 형님 내외와 지내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시어머니를 본격적으로 모시게 된 것이죠. 이런 결말이야말로 저에게는 정말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한 번도 모셔본 적 없고 병수발을 해본 적 없는 형님이 드디어 역지사지의 기분을 그대로 느끼시게 될 것이니까요.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첫날 밤, 형님은 제게 전화를 해 이 상황들에 대해 화를 내며 다시 데려가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집안에 고요하게 저 혼자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이 기분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제가 했던 고생을 한번 그대로 당해보면서 깨닫기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동서, 정말 모시고 오면 어떡해? 나는 간병도 안 해봤잖아. 동서가 잘 말씀드려서 얼른 다시 데리고 가, 응? 형님은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고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고집 저는 못 꺾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고작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어렵냐고. 형님, 어려우세요? 진짜로 동서랑 나랑 같아? 같냐고. 나는 일도 다녀야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병수발 그깟 별거 아니니까 회사 다니시면서도 가능하시죠 뭐. 아이, 그럼 수고하세요. 저한테 말을 함부로 하며 병수발이 별것 아닌 것처럼 무시를 했던 형님이었으니 어디 한번 제대로 당해보라는 마음으로 놀리듯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에게도 드디어 그동안 편하게 살았구나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지옥길이 열리게 되었죠. 우리 예선조들은 똑똑한 것 같아요. 이렇게 현대에 와서도 적용이 가능한 좋은 말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형님도 막상 직접 시어머니 병수발을 하며 경험을 해보니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 대소변을 보시는 습관이 있으셔서 매번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처리를 해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건 제 수고로움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지만 결국 형님이 직접 이 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형님은 제게 전화를 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짜증 섞인 항의를 했습니다. 아이, 어머니 새벽 3시마다 대소변 보시는 거 왜 말 안 했어? 나 출근도 해야 하는데 잠도 못 자고 아주 죽을 맛이잖아. 아, 딴 방법 없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가요? 어머니 꼭 새벽 3시만 되면 대소변 보세요. 저는 그거 20년을 했는데 형님은 고작 몇 달 한 거 가지고 힘드세요? 아이, 진짜로 나는 회사 다니잖아. 이런 걸 하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응? 정 그러시면 시어머니에게 직접 말씀을 드리세요. 왜 자꾸 저한테 화를 내세요? 몸은 뇌경색 진단 후 회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동이 쉽지 않았던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정신은 말짱하신 탓에 형님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시어머니에게 어떤 불만도 표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상속을 받아야 할 재산이 있었고 그 재산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형님도 아주버님도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던 나머지 형님을 놀리듯 불만이라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늘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형님의 전화는 함께 가족으로 지낸 20년보다 훨씬 더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예민하신 거예요? 아, 추우면 춥다고 해서 온도 올리면 덥다고 하시고 배고프다고 해서 음식 만들어 오라고 하시고는 맛없다고 안 드시고 아, 동선아 정말로 미치겠어. 정말 어머니랑 잘 상의하셔서 맞춰 나가셔야죠, 형님. 그런 거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병수발 그깟 못하냐고 하셨던 분 아니세요? 동서 진짜 놀리는 거야? 나 정말 지옥 같아서 전화하는 거라고. 그 지옥을 저는 20년 했는데 무시하셨잖아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매번 전화하시는 거예요? 형님은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는 일 자체도 쉽지 않음을 느끼셨는지 제게 자꾸 전화를 해 하소연하듯 해결책을 주길 바라는 듯한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 번 돌아선 마음은 더 열리지 않았고 제 20년간의 고생을 똑같이 경험하면서 당해보길 바라는 마음에 어떤 조언이나 위로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형님은 결혼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 병수발이라는 것을 하면서 말 그대로 뒤늦은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한테 말했던 그깟 병수발이라는 말을 한 것 자체를 후회하게 될 정도로 제대로 된 병수발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기도 하고요. 웬만한 의지와 희생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일인 것도 깨달았을 것이고요. 내가 평생 시집살이 같은 건 해보지도 않았는데 나이 60이 넘어서 병수발 들다가 내가 골병 나게 생겼어. 나라고 뭐 편한 줄 알아? 이게 다 당신이 둘째 씨한테 함부로 해서 생긴 일 아니야? 이제 와서 왜 내 탓을 해? 응? 나만 그랬어? 당신도 똑같았잖아. 아, 두 분 할머니 오고 맨날 싸우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해서는 제 생활도 안 될 것 같아요. 전 독립할게요. 시어머니 간병을 하며 형님 내외는 가족들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매일 밤이면 시어머니가 듣지 못하게 밖에서 또는 조용히 서로 탓을 하며 엄청나게 다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두 부부가 싸우는 소리에 질린 조카가 결국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가 없다는 선언과 함께 독립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니 형님은 간병하는 일이 더 힘들어질까봐 독립을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결국 가족들 사이에 불화도 생기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온 가족의 생활 리듬 자체가 모두 다 깨지고 늘어나는 짜증과 예민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화만 내는 일상이 늘어가면서 형님의 오랜 시간 유지해온 커리어 인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나 참 제대로 못 자고 사는 게 사람 사는 게 아니야. 회사에 맨날 지각하고 졸고 이러다가 회사도 잘리게 생겼어.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셨어야죠. 아직도 어머님이랑 맞춰 나가는 게 어려우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어, 동서. 평소처럼 형님은 회사 일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힘들다는 하소연과 원망을 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생각 저는 남일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형님의 목소리가 한층 무거웠고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적당하게 통화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던 찰나 형님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할 말이 있어 전화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하실 말씀이요? 그동안 다 하셨던 것 같은데 또 하실 말씀이 남았나요? 동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나 더는 못하겠어. 제발 다시 모셔주면 안 될까? 네? 이제서요. 해보니 어떠세요? 그깟 병수발이던가요? 아니, 정말 너무 힘들더라. 동서가 대단할 정도야. 그러니까 동서가 다시 한번.
아이, 그렇게 힘든 걸 왜 저한테 다시 넘기려고 하세요? 이러다 가족들 다 싸우고 파탄나게 생겨서 그래. 동서가 힘들면 이제라도 요양병원을 보내는 거 그거 생각해보면 안 돼? 형님은 저에게 사과를 하며 너무 힘들어 더는 병간호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은근히 제가 다시 시어머니를 모셔주길 바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기에 시어머니를 다시 저희 집으로 모시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말을 거절하려고 하자 형님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지 제게 요양병원으로 다시 보내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아이, 왜 이러세요? 전 그때 이미 요양병원 상담도 예약해두려고 준비 다 했었어요. 근데 형님이 싫다고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때는 그때고 이제는 절대로 아니야.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 제발 나 좀 살려주는 셈치고 생각해보면 안 돼?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게 제가 직접 느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했잖아요. 고작 그런 걸로 유세 떨지 말라던 분이 하실 이야기신 것 같은데요. 아니, 나 이제 마음 완전히 바뀌었어. 진짜 미안하고 미안해. 혹시라도 대화 끝에 제가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일도 동의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지 대화를 하는 내내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미안하다는 소리를 정말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잘못을 했고 사과를 하는 의미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해오시더라고요. 일단은 미안함의 의미로 요양병원비 우리가 부담할게. 그러니 어머님 좀 설득해주면 안 돼? 어머니 동서 말이라면 다 듣잖아. 이번에는 딴소리 하시는 거 아니시죠? 마음 같아서는 제가 고생한 만큼만 딱 또 고생하라고 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동서, 난 나이가 60이 넘었어. 젊었을 때 동서 간 고생이랑 비슷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제발 부탁해. 응? 미안해. 제발. 형님이 안쓰러운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을 시어머니가 안쓰러워서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저는 못 이기는 척 요양병원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순간적으로 다시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데려올까 하는 마음을 먹고 시어머니와 대화를 해봤는데 시어머니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어머님, 형님은 직장 생활도 하고 어머니 케어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거 어때요? 됐다. 내가 무슨 염치로 다시 네 은혜집에 가냐. 너도 결혼하자마자 내 발목 잡고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너도 인생 살아야지. 아유, 어머님, 저는 정말 괜찮은데 어떻게 진짜로 정말 싫으신 거예요? 그래, 차라리 요양병원으로 가자. 거기 있으면은 다 뭐 케어해주고 그런다잖냐. 아유, 그렇긴 한데 그러면 제가 어머님 못 보고 좀 걱정스러울까 봐요. 아유, 왜 못 봐? 자주자주 와. 너 안 오려고 했어? 네? 아유, 그거는 절대 아니죠. 저 고생한 거 알아주시는 유일한 어머니를 제가 왜 안 봐요? 걱정 마세요. 그러게 제가 직접 느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했잖아요. 고작 그런 걸로 유세 떨지 말라던 분이 하실 이야기신 것 같은데요. 아니, 나 이제 마음 완전히 바뀌었어. 진짜 미안하고 미안해. 응? 혹시라도 대화 끝에 제가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일도 동의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지 대화를 하는 내내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미안하다는 소리를 정말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잘못을 했고 사과를 하는 의미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해오시더라고요. 일단은 미안함의 의미로 요양병원비 우리가 부담할게. 그러니 어머님 좀 설득해주면 안 돼? 어머니 동서 말이라면 다 듣잖아. 이번에는 딴소리 하시는 거 아니시죠? 마음 같아서는 제가 고생한 만큼만 딱 또 고생하라고 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형님이 안쓰러운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을 시어머니가 안쓰러워서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저는 못 이기는 척 요양병원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순간적으로 다시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데려올까 하는 마음을 먹고 시어머니와 대화를 해봤는데 시어머니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어머님, 형님은 직장 생활도 하고 어머니 케어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거 어때요? 됐다. 내가 무슨 염치로 다시 네 은혜집에 가냐. 너도 결혼하자마자 내 발목 잡고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너도 인생 살아야지. 아유, 어머님, 저는 정말 괜찮은데 어떻게 진짜로 정말 싫으신 거예요? 그래, 차라리 요양병원으로 가자. 거기 있으면은 다 뭐 케어해주고 그런다잖냐. 아유, 그렇긴 한데 그러면 제가 어머님 못 보고 좀 걱정스러울까다요. 아유, 왜 못 봐? 자주자주 와. 너 안 오려고 했어? 네? 아유, 그거는 절대 아니죠. 저 고생한 거 알아주시는 유일한 어머니를 제가 왜 안 봐요? 걱정 마세요. 결국 시어머니는 제 제안을 거절하시고 요양병원으로 가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형님 내외는 시어머니 요양병원 비용을 모두 다 책임지고 부담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깊은 대화 끝에 형님네 집에서 나와 괜찮은 요양병원을 찾아 모시게 되었죠. 형님 내외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시어머니의 입원과 동시에 5개월치 비용을 한 번에 결제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외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형님네도 많이 깨닫고 반성을 하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 이번에 한 번에 결제한 비용 다음부터는 저희랑 반반씩 부담하기로 해요. 왜? 내가 다 부담한다고 했잖아. 괜찮아. 저도 저희 남편도 어머니 자식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반반씩 나눠서 내요. 자네가 그렇게 해주면 내가 면목이 없지만 고맙지. 시어머니 요양병원 비용 부담도 결국 5개월 뒤부터는 형님과 저희가 반반씩 부담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으로 가신 후 하루 종일 붙어서 이야기를 하며 지낼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 대신 저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병원으로 가서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에 계신 시어머니를 뵈러 가는 것으로 생활 패턴이 바뀌고 나니 저에게도 드디어 여가 시간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원래 무언가를 공부하고 배우는 걸 좋아했던 제 인생이 시어머니 병간으로 인해 그런 기회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이제는 다시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점심 브런치를 즐길 수 있게 되기도 했고요. 그동안 윤자는 못 보는 거다 하고 살았는데 이게 웬일이니? 너무 좋다야. 그지? 나도 지금 이게 꿈만 같지 뭐니. 너무너무 좋다. 이 시간에 이 한가로움이. 얻은 게 있어야지. 시간 가져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봐야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제부터 네 인생 살면서 재미나게 살아. 친구들의 말과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그리고 제가 직접 겪은 모든 일들이 마침내 하나로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진의 희생을 하면 언젠간 그 사람도 내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 같은 건 저는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하는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희생에도 분명하게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형님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에서 엄청난 교훈을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심성 고약한 건 못한다고. 시어머니 요양병원 가는 날은 절대 안 되더라고. 이거 먹고 어머니 빵 좀 사다 드려야지. 너는 하여튼 정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그래, 근데 또 아무려면 네 방식 따로 행동하면 됐지, 안 그러니? 맞아. 보고 싶어서 보러 가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 20년이라는 시간이 정 들었던 건지 아니면 미운 정인 건지 시어머니가 보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지내지 않을 뿐 저는 지금도 시어머니를 찾아가 말동무도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다 드리면서 그렇게 친구처럼 더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 요양보호사 도움으로 그 외에 힘든 일은 맡긴 채 편하게 지내고 있고요. 이렇게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형님 내외 역시 그날 이후 완전히 개과천선을 한 것인지 저와의 관계도 훨씬 더 좋아졌고 사위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동서, 오늘 어머니 뵈러 갈 거야? 네, 이따 저녁에 가보려고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나도 동서 따라서 착한 며느리 좀 해보려고. 같이 가자. 바쁘신 게 시간이 되시겠어요? 저야 뭐 좋지만요. 이러는 게 벼슬인가. 시간 빼서라도 가야지. 그러면 이따가 어머니 뵙고 저녁도 같이 먹자. 네, 저야 좋죠. 이따 봬요. 저는 어떻게 보면 형님에게 누구보다 제대로 된 복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복수를 통해서 저 역시 정말 많은 인생의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병수발을 해본 사람만이 자신의 고통과 수고를 안다는 것이 바로 제가 얻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하루 종일 간호한다는 건 말 그대로 영혼을 다 갈아 넣는 일이라는 것도요. 그러니 함부로 누군가의 수고로움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깟 것 좀 했다고 난리냐는 말을 장난으로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직접 그깟 것 해보고 말을 해봤으면 하고요. 마치 저희 형님처럼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